많네요. 그죠? 2016년은 함께 쓰기부터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했다고 그때는 쓰기로 해서 첫 시간이랑 좀 못 오신 분, 몇 번 빠진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만든 책이 잃어버린 길을 찾아서는데 18분이 아마 우리 회원들이 글을 냈죠. 그래서 도서관에도 있다고 보세요. 그 다음이 작년이에요. 작년에도 함께 읽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전인문학의 한계를 찾아서 큰 타이틀을 가지고 1차 제가 조선의 친구 명문장을 만나다. 그래서 간간히 얘기 들었죠. 작년에 이런 글이 나왔다. 이런 사람의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조선 중후기 선비들의 글, 뭐 40여 명의 선비들의 글을 가지고 다뤘습니다. 그래서 뭐 첫 시간에는 고전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은근히 물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고전은 여행이다, 도구다, 문이다, 자궁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고전이 현재다, 신화다, 어떤 것에 지침서다, 연구지시이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 똑같이 자 작년, 재작년은 쓰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테마를 드리고 매번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있었고요. 작년부터는 함께 읽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특정한 것을 일단 텍스트로 정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올해는 다 아시다시피 다산에게 기본이 있다. 그래서 다산을 다룬 거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왔고 이 새해 비례인문학의 전부 세 가지가 제가 그 전에도 물론 수업을 했지만 그때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한 것들이었고요. 그 비례인문학의 이제 3차 연속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 거기 이제 3회까지 3차까지 가치를 들어보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와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왜 그럼 지금 다산인가부터 제가 1부터 9까지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쭉. 오늘은 10회잖아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그럼 이제 전에 우리가 1회부터 시작했던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정리할 겸. 그동안에 수원에서 계속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두 분. 네, 한 분은 또 오늘 수업이 바뀌는 바람에 오전 오후가 못 오셨고요. 가까운 데서도 오시기 힘든데 있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 지금 이제 그러면 1회 왜 지금 다산인가부터 이제 9회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공간이 다산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그랬죠. 이게 누구였어요? 첫 시간 보신 분들 알 건데 누구였어요? 다산 아닌데 이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제가 그 이름만 나오면 반가워하는 사람. 초정 박제가. 네. 박제가 나빙이라는 그 청나라의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양반하고의 또 이게 관계가 짧은 관계였지만 정말로 막 이거 사랑하는 사람 아니야 할 정도로 예전에 분들 굉장히 그 감정이 풍부하시더라고요. 금방 막 좋아지면은 서로 편지 보내고 그리워하고 몇 년 만에 어쩌다 만나고 그 나비하고 이 사람하고 만난 거는 한 3번 만났을까? 살아생전? 이랬는데도 그 뭐 추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왔다니까 했는데 그거부터 제가 이제 시작을 했었죠. 박제가하고도 묘한 인연이 있다고 그 석사 때부터.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다산 유적지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리고 제가 제 뭐 사진 찍은 것도 있었지만 그 남양주에 이거는 남양주에 들어가서 기념관 뭐 기념관 문화관 기념관이 이렇게 2개가 있고 동상 여유당 예전의 생각 여기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여기에 다산 부부의 묘가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시면 하고 사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기념관만 문화관은 볼 게 없어요. 근데 나는 왜 우리가 공통적으로 그 말을 했어요.
동그랗게 지었는데 그 똑같은 놈을 합치든가 별것도 없이 이렇게 늘어놓고 건물만 2개씩 있나 이런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같이 간 친구조차도. 근데 실학박물관을 갔더니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었어. 그래서 이거 정말 잘했구나 싶었죠. 그랬는데 마침 그때 제가 이 중간에 갔었거든요. 우리 시작하기 막 직전에 정약용 열수에 돌아오다. 그때 오늘 또 못 오신다고 하시는 거 남편분이 오늘 수술하실 때요. 그 요가 선생님 하신다고 하신 분. 그분은 요거 바로 끝나고 난 다음 주에 가셨었나 봐. 그래서 이걸 못 봤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저 마침 가서 이게 이제 특별전으로 하는 거였는데 정약용 열수에 돌아오다 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주로 해배. 그래서 제가 이제 책도 구입을 해오고 그랬다 그랬죠. 그때 이제 딴 거보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유배 생활에서 뭐 강진도 많이 다녀오시고 뭐 유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해배라고 그러죠.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와서의 삶은 조금 더 많이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로 이걸 중심으로 이 열수가 옛날에 한강을 일컫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수에 돌아와서 그때 이후의 삶을 많이 이제 사진으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마침 그때 것들이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실학이었어요. 서학을 넘어서 실학으로 가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때 실학박물관에서 플래카드예요. 실내에 마침 이게 있어서 야 다른 거보다 딱 실학파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팜플렛이네 이건 그런 식으로 봤죠. 그래서 동세 치용파의 이익과 정약을 두 사람만 넣을 때 농업경영 개선 제도 개혁 그다음 이용후생파는 박지원과 박재가 상공업진흥 기술개발 김정희와 박규수 그래서 실사구시파 실증과 고증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 실학파에 다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실학이라고 하지 않았죠. 후대에 우리가 이제 후대에 이게 나눠놓은 건데 마침 정약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세 치용파 조금 더 뭐 상공은 물론 또 기술개발 이거 당연히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느 쪽에 더 치우쳐 있느냐는 얘기예요. 더 많이. 물론 여기 또 많아요. 이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지만 자, 여기서 이익 나오는구나. 정약용이 이익에 저 뒤에서도 다시 한번 그 집이 나올 텐데 책이 이익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스승으로 알았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무슨 대회 있었죠? 어디 가서 뭐 열었어요? 공부하시는 거. 자, 문일씨 무슨 어디 가서 이익하니까 뭐 생각나요? 무슨 절 생각나야 될 텐데. 자, 동사? 동사? 충청도의 충남 아산에 있는 하면 생각나세요? 본국사에 가서 뭐 했죠? 학술대회 했죠? 학술대회를 왜 했어요? 그때 뭐 했어요? 이익 문집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좌천돼가지고 금정 찰방으로 좌천돼서 있는 동안에 이분의 것이 문집으로 제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없네 해서 거기에 증손주한테 편지를 보내고 이런 거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제가 이렇게 어찌저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왔을 때 문집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조선 거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서 13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래서 열흘 동안 그래서 본국사 학술대회가 유명하죠. 그때들도 이익을 얘기했어요. 이익의 영향 같은 거. 어쨌든 이제 서학 얘기하면서 서학 때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천주 시의 마테오 리치로 인해가지고 천주 시의 그래서 제가 한글판도 또 우리 한글판도 있다 하고 보여드렸어요. 자, 이걸로 인해가지고 이제 많은 탄압과 박해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건이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천지남의 5기. 그죠? 지금
지금 있는 그 태촌 쪽에 있는 참신안에는 강화키를 했고 뭐 했고 해서들 걸려서 이제 죽은 순교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진품논란 십자가 하니까 생각나세요? 그때 못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 아직 수업을 못하고 그죠? 2번 빠지고 3번째부터 진행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는데 계속 오신 분은 그때 웬 이 진품논란 십자가 하니까 뭐 생각나세요? 혹시? 어서오세요. 그 정약연원회님 네, 원래 이제 진짜 천주교 신자였느냐 아니냐를 가름할 수 있는 건데 어디에요? 교황청 저쪽 어디에서 뭐 순교 몇 주년 막 이런 거 200주년 막 이런 기념 뭐를 하는데 우리 이제 정약용 선생이 민심수하고 같이 십자가를 거기 무덤에서 나온 십자가를 보낸다는 말이 나오니까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양반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특히 박성무라는 다산연구소 소장님 그분이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쪽 증손주묘 지금 뭐 무덤 관리했던 쭉그 조상 후손들이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한 번도 이전을 한 적도 없고 묘를 뭐 특별히 파헤친 적도 없었는데 어찌 무덤에서 이런 게 나오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그래서 이제 그럼 이거를 보낸 측에 또 지방에 무슨 박물관이었어요. 순교 뭐. 그랬더니 뭐 물음을 뭐 어디 후손이라고 하면서 갖다 줘가지고 뭐 갖고 있었던 거라는 둥. 그래서 이게 신문에 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거는 보내지 않고 전시에 국민 신서만 보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어쨌든 그 서학을 넘어서 실학이 되기까지 이때 파란단장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 다음 세 번째, 다산의 배민 정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사회가 너무 삼정 저기 환곡 사건 때문에 그죠? 막 뭐예요? 그래서 나온 시가 뭐예요? 내전략,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데 뭐 갓난 애기한테도 마치 군대 가야 되면 뭐 세금 내듯이 그런 거를 애도 내야 되고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시아버지 것까지 세금을 내야 되고 지금 내는 것도 미쳐서 죽을 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막 갓난 애기 때문에 내가 또 세금을 그것까지 추가해 내야 되니까 나 이거 잘라버려는 자기의 그래서 가운데 거를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 그래서 나온 이제 대전량이라는 시도 있었죠. 그거 하나로 뭐를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농민들이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분노하는 그죠? 이제 이게 나중에까지는 이제 하지만 이게 뭐였어요? 이거 중요한 건데. 교지. 그렇죠. 자, 이거 뭐였어요? 그거 살짝.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길게도 있었지만 이거 하나 이렇게 비워놓은 거 보여드렸는데 다들 깡까 이런 깡까 우리 저 서서희님 이거 뭡니까? 그러면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게 뭐 하는 역할이에요 도대체? 자, 문유씨 보조 강사로 가끔 올리기도 하는데 이거 뭡니까? 뭐 하는 역할입니까? 이거 제가 왜 이거 붙여놓습니까? 응? 암행어사 뭐요? 마페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은 요 전에 이거와 함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부패된 사회상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이제 나오네. 내가 매지. 그래서 여기 사람 이름을 써야 되는 거 이름을 안 쓰고 무명첩이라고 비영이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주면 여기다 이름 넣어주는 거예요. 네네. 납속책과 공명첩이 그때 있었다 그랬죠? 네. 똑똑하신 분들 복습을 안 하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안 할까 하다가 일단은 툭툭 워낙 많은데 다 올리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제가 한 서너 개씩만 해봤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부패한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 이름 쓰고 돈 내고 하면 다
양반되고. 그래가지고 그때 양반이 더 많았대잖아요. 상민보다. 그때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 또 이제 전략용은 막 해가지고 암행어사로 출전을 했죠. 그래서 제가 경기도 그 지역들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전 저 위에 경기도 북부 쪽에 연천 이런 쪽 거기 가서 또 암행어사로 지냈던 것이 나중에 책을 만들고 글을 쓰고 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이 되죠.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자, 이거 뭐 하면서 제가 보여드렸어요? 수원 사성. 회사하는데. 자, 거기 가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아직 수원 나오기 전이야. 애민사상에서 보여줬어요. 자, 요거를 어느 일정 부분을 확대한 거라 그랬죠. 자, 이거에서 제가 뭐 얘기했었죠? 그때 자, 다산을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조죠. 정조하고의 관계가 뭐 돌아가실 때까지 그랬는데 이건 이제 정조가 행차할 때 화성 가고 할 때 수원 갈 때 행차잖아요. 행렬을 저기 그린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오히려 백성들한테 폐해를 주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오주석님의 그 한국의 미묘 그 책에 보면은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어느 부분을 확대해서 제가 이것까지 확대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랬더니 여기 어디쯤 있지? 했더니 나무 밑에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긴데 그때 모습들이 이게 김홍도가 그린 건데 그 양반은 실생활을 그대로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표정들도 봤고 완전히 잔치 분위기인 거예요. 떡 파는 사람도 있고 엿도 팔고 놀이에요. 그거 구경하고 같이 어울려서 상인도 있고 양반도 있고 다 이렇게 젊은 사람 오면 등등 애들 젊은 애들도 있었죠. 이러면서 그게 오히려 그 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애민사상이에요. 여러 가지들 있죠. 뭐를 위해서 공사도 중지시키고 등등등 있지만 그게 이제 같이 들어갑니다. 수원 화성할 때 굉장히 그 애민사상을 또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화성 프로젝트 때 제일 중요한 책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역의궤라고 해서 그 유산 그러니까 세계 문화 유산에 못 들어갈 뻔했다 그랬죠. 왜 못 들어갈 뻔했어요? 실체가 망가졌잖아. 네. 설치 다 망가지고 한 거를 복원했기 때문에 전혀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게 다 최근 들어서 복원한 것들인데. 근데 어마어마하게 이게 화성 성역의궤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쪽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랬죠. 이 의궤 안에는 어떻게 지어졌고 누가 지었고 뭘 썼고 재료부터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책에. 그대로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화유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화성에는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거는요. 배달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배달이 만들 때도 문제점 같은 거 이 양반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3년상 치르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어머니도 잘 보세요. 자, 이게 대단하셔요. 94세 어머니 이렇게 또 한 번이라도 안 빠지려고 또 끝까지 보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양반은 정말 그런 거에도 없고 한데 또 더군다나 3년성이라는 거는 그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유학에 있어서 세상에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 오로지 그 앞에다 지어놓고 뭐라 그러죠? 심요한다 그러죠? 심요사를 3년. 거기서 딱 시간만 되면은 곡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때 일을 시켜가지고 어쨌든 배달이 좀 연결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거중기, 거중기에서 풀에서 거중기를 또 만들겠죠. 나중에 또 화성까지 설계하라고 또 얘기가 나와서 화성 하려다 보니까 기계들이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 이 양반을 용복합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의학하면 뭐예요?
무슨 책이 있었죠? 의학은? 아, 마과헤터. 마과헤터. 난 천 자꾸 잊어버려요. 천병 뭐 혹친가?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뭐 의학이면 의학, 건축이면 건축, 뭐 문학이면 문학, 그림이면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설계해서 또 그 화성의 그 기간을 단축하는 거, 10년, 20년 걸릴 거라는 거를 2년 4개월인가 6개월인가 시간도 단축하고 또 돈도 단축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이런 것처럼 보여드렸죠. 적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톡톡 튀어나온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 이것까지는 이중으로 하니까 뭐니 하나만 있을 때는 바로 치고 들어오니까 위험한데 이렇게 그러면 옹성을 하나 만들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쪽에서 있는 사람이 여기 살짝 있으면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결해?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 그 치성들이라 그랬잖아요. 치성에도 언제 어떻게 쓰이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다. 그죠? 제가 그래가지고 뭐였죠? 호자가 또 집호자가 있었고 화국호자도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제가 보여드렸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딴 거보다도 자 실명제예요. 모동수. 예, 그건 대단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벽돌에다가 다 썼어요. 누가 일을 했고 한 것까지. 물론 책으로는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얼마 들었고 석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을 해가지고 구입을 했으며 어느 나무를 썼고 등등 그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산의 공부법. 다산이 은혜의 그 항맥들이 어떻게 됐는데 자, 가학은 그 자녀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사위가 된 윤씨 집안에서 거기서 결국 사위가 된 문창모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외손까지. 또 강진에 있는 제자들 항상부터 시작해서 일청, 황주천, 둘레, 6이죠. 자, 그 다음에 다산 초당의 제자들. 초당에는 저기 윤씨 집안에서 굉장히 많이 와서 윤씨가 10명인가 뭔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는 누구예요? 그 외에는 회장, 수령, 회강 뭐 등등 초의 스님들이 그러니까 이 어떤 종교를 떠나서 또 성반 양봉용을 떠나서 등등 다산하 제자들을 키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그때 공부법 때 어떻게 나누겠다 그랬죠? 제가 제자 공부만이 아니라 공부법 시작할 때 어떻게 진행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자, 남의 공부만 있습니까? 내 공부까지 있죠. 나의 공부는 어떻게 했으며 제자는 어떻게 공부시켰으며 또 우리 자식은 어떻게 공부시켰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썼던 게 이거는 뭐 세발의 피로 어쨌거나 제가 이게 그 실학박물관에 있는데 나와 있는 거였어요. 찍어온 건데 이런 큰 글씨 것들도 툭툭툭 있지만 아주 작은 글씨거든요. 그래서 500여 권의 책을 제출했다. 책뿐만이 아니라 쓴 일반 논문처럼 뭐 리포트처럼 쓴 거, 뭐 편집글 이건 수록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뭡니까? 아학편 뭐였죠? 자, 어린이 천자문의 문제점을 발견해서 이건 어린이들한테 오히려 체계가 없다.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여튼 뭐든지 만드셨어요, 직접. 그래가지고 만들었던 아학편. 저도 요번에 이 공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런 게 있었네요. 저 이거 왜 보여드렸죠, 그때? 자, 책을 읽으면서 어마어마하게 메모한다. 뭐, 딴 데다가도 메모하지만, 요렇게 그냥 바로 이거 하면 여기에다가까지 메모하는 메모광이셨어요.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축적돼가지고, 저도 이제 간간히 쓰는데, 어디다 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고 어디로 날아갈까 봐. 그래서 메모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 자, 항상 그 얘기에 따르죠. 복사뼈에 3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
그 양반 난이하고서 공부하는데 여기가 달아서 구멍이 안 나겠습니까?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유배입니다. 처음에 유배 두 번 갔죠? 처음에 포항, 장기, 여기 낯설지 갑자기? 장기로 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러니까 자꾸만 그 천주교하고 엮어가지고 그죠? 그 죽이려고 한 건데 살아남은 거예요. 죽이려고 했는데도 여기 보내고 할 때만 해도 정약종 형님을 또 불지를 않았어요. 형님에 대해서 거기 얘기들도 있거든요. 내가 우리 둘이 살겠다고 어찌 형님을 약전 둘째 형님이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약종 그 형님은 처음에 안 붙잡혔어요. 둘만 붙잡히고 숨어서 다니고 뭐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중에 나 정약종이니까 나 잡아가세요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수한테. 고소리 가는데 나 누굽니다 하면서 붙잡혀서 와서 그때까지만 해도 완전히 죽음에 처해 있었어요. 약현은 큰님이죠. 약전, 또 약교. 그래서 다 죽어갈 지경인데 이 동생이 돼서 이 형님이 또 나타나셔서 정약종 형님이 내가 다 한 거고 얘네들은 오히려 말 안 듣고 뭐 안 해서 내가 화냈다는 것까지 증거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엮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요만큼 보내가지고 이제 또 갔다가 또 사건 터졌죠. 주문모하고 이래가지고 오라 이때는 또 이제 죽이자. 다시 올라오게 해가지고 또 고문도 하고 있는데 또 안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배달이다 화성이다 우리 정조대왕을 위해서라 이렇게 애쓰고 했는데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천주교로 엮으려고 봤더니 엮을 수가 없거든. 뭐가 뭐 증거가 있어요. 심증은 있지만 우리 그런 말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죽이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내서 강진으로 가게 되고 형님은 덕산으로 가게 되고 강진에 가서도 처음엔 사회제에 있었죠. 그 주막집에 그랬다가 너무 좁고 뭐 사람 시끌벅적하고 애들은 또 좀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고 뒤늦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스님이 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방을 하나 내주셔서 여기 있다가 또 이향내라는 제자집으로 잠깐 갔다가 또 윤씨 다산 초당으로 옮기게 됩니다. 다산 초당 뭐 얘기 많이 했었죠? 그때 우리가 너무나 알고 있는 다산 초당인데 복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죠? 너무나 초당은 기와집인데 이게 뭡니까?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이어야 되는데 이거부터가 기와집이어야지만 지을 수 있는 석가래고 등등등이죠. 글씨도 또 제가 비교해서 얘기한 적이 있고요. 또 딴 거보다 초의 선사가 그때 당시에 그린 다산 초당도를 보면 이거에 준해서 볼 때 문제가 많다. 지금 현재 다산 초당 자체가 그랬었죠.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 그냥 마을 이게 중간에 집이에요. 그러면서 연못 흐르는 연못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원래 이게 연지 석가산이 이거라고 여기 연못에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 제가 이거는 정말로 알게 된 게 작년에 고전 인문학 향기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예요. 그때 그 공부를 안 했으면 또 이걸 모르죠. 그때들 굉장히 이런 취향들이 많아가지고 온갖 괴석들 구입하고 하는 것들 또 파초 신고 막 이러는 선비들의 취향이 나왔었거든요. 50여 분의 그 글들을 봤을 때 많이. 그리고 이제 집에다가 이름 붙이고 또 내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림, 산 그림, 바다 그림 그려놓고 누워서 그걸로 즐기는 취미 이런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고 집도 두 채뿐이었다. 그죠? 두 채였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다산초당도 기와집이고 석가산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
초유순사가 직접 그린 것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 또 뭘 제가 자 여기서 뭐 문제 삼았습니까? 차 마시는 거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였죠? 차 끓이는 것도 이렇게 무슨 맷돌처럼 무슨 뭐예요? 뭐 다리맷돌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죠. 자, 정민 교수가 다산의 재발견에서 정말로 재발견한 자료를 가지고 재발견했을 때 이게 아니고 이쪽에 있고 생긴 모양도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물로 불도 지피고 하는 식이 전혀 이렇게 뭐 바닥에 띄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이걸 서암이라 그러는데 서암이 없었다는 거죠. 동암은 있었고 동암은 이쪽에, 그리고 요 앞은 다산 초당, 분당이 있고요. 그래서 초당에서 강학을 했던 거고, 근데 여기 지금 현재는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서 제자들이 뭐 머물고 여기서 강의를 했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다산 초당은 무슨 뭐 정장가? 아니었다는 거죠. 초당 자체에서 공부도 가리키고 뭐 또 했고, 이쪽에 있는 동암에서 제가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동암 자체에서 숙식을 했다는 거죠. 그랬는 그 이제 책들도 보다 놓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제대로 복원된 문제인가라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입니다. 유배 생활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유배는 너무나 많이들 알고 있고 뭐 힘든 가정 물론 아니까 간간히 그때 자식한테랑도 보낸 편지니 등등 있었지만 제가 나눠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족으로 유배는 지금 유배지에 대한 어떤 것들 흔적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에서 이게 뭡니까? 자, 하피첩이 뭐였어요? 다른 말로 치마? 네, 노을빛 치마 뭐 그런 말 하죠. 노을빛 치마에 쓴 편지, 글. 노을빛 치마에 쓴 글. 그 치마를 부인이 다 색바랜 치마를 보냈는데 그걸 잘라서, 이게 다 치마예요. 원 재료가. 치마를 잘라서 그걸 가지고 편지를 쓰고 글을 써서 자녀들. 일단은 아들들한테 줬죠. 아들한테 글도 쓰고 좋은 글씨도 완전 쓰고 해서 그거를 그때 종이도 귀하고 할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은 들더라고요. 종이도 귀해서도 보냈겠지만 왜 보냈을까 이런 생각이요. 일단 그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랬고요. 자, 그러면 하피처까지 좀 남았어요. 저 치마 잘라가지고 그걸로 뭐 했죠? 아들한테 이 글 쓰고 편지 쓴 거 뭐 등 말고 딸한테 뭐였어요? 그였죠? 네. 자, 어느 게 딸 이게 지금 거기 시집가는 딸한테 새 2마리 있는 거 시집가는 딸한테예요. 매줘도 원. 자, 이것만 모두들 아직까지도 이것만들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 10년 되나 안 되나? 네, 그건 좀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때 매줘도 2가 발견됐어요. 이 개인이 수장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있는 줄 몰랐던 거지. 자, 이인행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지고 뭐 어떤 그 가정도 제가 얘기 드렸죠. 이건 누구께 보낸 거죠? 보내려고 했던 거죠? 홍인모녀. 홍인모녀. 예. 그래서 이 새가 한 마리예요. 그죠? 그리고 똑같이 쓴 건데, 자, 그 뒤에 내가 그것까지 넣었나? 그거는 형님 가족이라서. 자, 우선 여기 보면, 자, 이거를 해놓고서 써놓고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 못 전해주죠? 못 전해줬고, 패배 이후에 뭐 해서 이거를 갖고 있기 뭐 하고 뭐 한다. 그러고 여기도 써 있는 게 뭐 늙은 밥 가는 노인한테 주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썼다든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추측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왜 이걸 직접 안 주고 또 친구한테 줬을까? 그것도 9년, 10년 지나서 그 친구한테 그 얘기까지도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는 굉장히 토론이 열렬했잖아요. 홍인모녀를 그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게 뭐 등등 우리 여성으로서의 또 같은 아픈 마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얘기들을 서로 오고 갔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가족에는 물론 자선어글슨, 정약전, 흑산도예요. 근데 이걸 또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여기도 아내가 거기서도 있어서 애가 둘이나 있었잖아요. 그죠? 아들이 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건 또 어떤 거에서 알았어요? 편집글인데 저쪽 네. 원래 정약연 그러니까 다산한테는 정약연과 학포 학포는 이런 저기 학포가 저 포가 막 두 개 세 개니까 막 헷갈려. 학포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하지? 이때를 갑자기 생각이 그 두 아들이 있는데 예? 하규가 본 이름이고 학포가 또 저 포예요.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고 했는데 큰 아들이 저 밑에 애를 잃어버렸단 말이야. 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안타까워하는 거 며느리가 새 친척에 있는 똘똘한 애를 양자로 드리고자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되니 안 되니 예절이니 또 법이니 뭐 또 도덕적이니 뭐 심정이 뭐 심중이 그러니 막 등등의 그런 갈등이 있었죠. 그게 이제 편집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결국은 여자들이 이겼죠. 그래서 뭐 물론 우리의 예전에부터의 그 법도는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안 되는 거지만 그 아프고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한데 그렇게 따르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를 들어봤었고 그때 보니까 약전한테는 애가 둘이나 있지만 저쪽에는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건 뭐예요? 참 묘지명. 이거는 회갑전으로 해서 쓴 건데,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짧게 쓰는 묘지명도 있지만, 묘지명도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짧게 하는 거, 집중본, 광중본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거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다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쓰는 내용이고 또 그 묘지에 같이 넣는 건 짧게 넣지만 남겨놓을 것들은 아주 긴 문장으로. 그래서 뭐야? 내가 언제 뭘 했고 그게 다 내력이에요. 생애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들 보면 이 자천 묘지명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들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 하면서 이제 예를 들고 그렇죠. 그래서 여유당후의 등산에 이거 두 기가 아니에요. 이거 큰 기고 여기 똑같은 건데 되게 크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다산학회에서 옆에 뭐 글씨도 쓰면서 이렇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산의 리더십. 자, 요거 누구라 그랬죠? 이 사람? 제가 리더십 하면서 맨 처음 누구부터, 이 사람부터 보여줬어요. 네, 노자? 응? 노자? 노자, 맹자, 누구야, 등등 하면 하나 걸리겠지. 맹자였잖아요. 자, 왜 맹자 보여드렸죠? 왕도 정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혁명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는 이 맹자의 사상을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청 잘했어요. 응? 다른 소리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탕과 걸 해가지고 뭐예요? 탕론 뭐였죠? 탕만 걸죠. 잘못하면 왕도 천자도 바꿀 수 있어. 네. 그럼 폭군, 탕은 철 할 수 있으니까 거열이 한 게 잘한 거야. 이런 논리까지. 그래서 그거를 탕론으로 정약이 오는 탕론까지 썼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어요.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또 누구 영향 받았다 그랬죠? 중국은 맹자였지만 아까 나온. 그래서 뭐 했다 그랬어요? 아까 잠깐 몰랐는데 학술대회 했죠? 공국사 학술대회 해서 성우 이익에 영향을 또.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또 나왔죠. 자, 뭐예요? 경세, 시용학파, 이용, 후생학파 쭉 나올 때 중농학파 맨 위에 성우 이익하고 정약용하고 두 사람 들어갔었죠. 여기 이 양반도 대단했다고 했어요. 성우 이익조차도 더
한 4, 50년 이전 분인데 물론 두 사람은 못 만났어요. 사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야, 이 양반이 이때 이런 생각을 가졌네 하고 막 놀란 거예요. 여전제다 뭐다 이제 그런 그 토지 개혁에 대한 사고도 이 양반이 먼저 나와요. 한전제라고 해서. 그런 거에서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여전제, 정전제까지 가요. 정말. 다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우리가 생각이나 뭐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스승이 있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오고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의 개인.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 사회적인 사회 영향이 크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이번에 다산도 보면서는 굉장히 혼자서만 잘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향을 받았고 서로 교감했고 이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나온 것들이 1표, 2서, 그죠? 요새 1표, 문문신서, 후문신서. 자, 이거는 뭐였어요? 토지 개혁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가장 이게 제일 커요. 기본을 다루는 거.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일인데 너무나 혁명적이었죠. 그래서 어려웠던 건데 요거는 지금 관리들의 마음가짐 처음에 거기 취임을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거기 있는 동안에는 백성들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또 거기서 퇴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말로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하듯이 철저히 별의별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은 온갖 곳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죠? 리더십의 세미나에 가면 다 이거 하다못해 제가 엊그저께도 저 하동 갔다 왔거든요. 어머니 계셔서 서점에 한번 궁금해서 읍에 하나 있어요. 무슨 책이 있나 이러면서 들었더니 요즘 강진일기 해가지고 손학규의 목민심서 내 나의 목민심서 목민심서를 가지고 정치인들이 이름 붙인 것도 누구더라? 온갖 여러 사람인 거예요. 그런 게 툭툭 있어서 강진일기네 그러고 봤었어요. 근데 어쨌든 목민심서는 지금 그걸 강조하면 전혀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거 청렴을 배워야 되고 다른 거를 배우고 투명함을 배워야 되고 여기 안에 그 조그만 책자 안에 다 있다랬죠. 제가 예민해 진율 흉년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까지 일일이 아주 근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자, 후문신서는 뭐였어요? 형사 예전에 살인사건 같은 거 제대로 해야지 잘못해서 정말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다거나 엉뚱하게 죽음을 가져오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걸 제대로 해라 해가지고 그야말로 과학수사대 마냥 온갖 참 문희씨 18일까지예요. 책 빌리는 거. 제가 빌려줬거든. 제가 보던 거 절로 넘어가가지고. 자, 사발통문이라고 해가지고 자, 여기 그 전봉중의 그 가보경장이니 뭐니에 영향을 준 책이 뭐였어요, 주로? 자, 정약용의 목민신서가 아니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제가 유홍준의 나의 문화 답사기에는 목민신서라고 찍혀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까지 드렸어요. 왜? 목민신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혁명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반 다시 쓰면은 개정판에 잘못 그 경세 유표로 써야 되겠네 라는 얘기까지 제가 들려드렸어요. 혁명적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또 초유선사한테로 넘어가서 가고 그 사람이 또 초유선사가 누구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혁명적인 그런 일을 만들어냈다. 여기까지 했죠. 자, 이재희가 누구예요? 저 호 얘기 몇 번 했어요. 두 개의 또 호가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자, 제가 여러 가지 책, 그림 그 양반과 쓴 서찰도 보여주고 했는데 이재희 열수에서 만난 친구. 열수에서 만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응? 노론이 노론 이거 뭐고 파도 다른데도 친구가 됐고
그 아들이 이 문산이라고도 그러고 야감이라고도 해요. 이 호가 두 개다 보니까 이재희가 그 아들이 영암인가 뭔가에 군수로 있을 때 그 가까이,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멀리 있어도 소문은 다 나가지고 누가 어디에 있더라. 중국도 그렇다 그랬죠. 그 넓은 땅에 어디에 누가 있다 찾아가고 막 이런 거. 근데 정말로 다산을 찾아서 이 사람이 오잖아요. 아들 만나러 거기 들렀다가 가까우니까 다산도 만나보고 가자. 파가 달랐어요. 노론인데. 그 서로 얘기가 통하니까 서로 편지 주고 받고 친했죠. 며칠 묵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그때 또 책들을 엮은 것도 있고. 자, 해백에서 왔을 때도 또 찾아와요. 그 열수, 마제, 저쪽으로. 그래서 또 막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니까 내가 3년 동안 와가지고 쓴 게 뭐고 한데 아무도 안 오는구나 하고 이제 좌절감에 막 빠져서 있다가 네, 직접 또 편지를 보내고 또 해서 뭐 석천도 만나고 김매순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또 다시 그러니까 한강 문화권에 교류가 생기죠. 그러면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재희한테는 정약용이 보내잖아요. 목민심서 이거 난리가 났다. 절대 누구 보여주면 안 돼. 나 너무 두렵고 무섭다. 이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당시 목민심서 정도만으로도 무섭고 두려울 정도였다. 그랬고 계속 뭐 이 사람은 다시 이제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좋은 사람을 인재를 써야 된다는 또 얘기도 있는데 뭡니까? 계속 밀고 들어가는 네, 서영보부터 시작해서 또 그 양반은 그렇게 못되게 일 처리를 하고 했었는데 경기관찰사일 때 말이죠. 그런데도 또 정순왕후랑은 잘 봐가지고 그냥 완전히 정조 죽고 나서는 승승장구로 영의정까지 하잖아요. 이 양반이 발목을 계속 잡고 뭐 다른 양반들도 그러다 보니까 뭐 뭘로 들어갈 만한데 안 된다고 하고 해서 벼슬을 계속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런저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고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계속 편지 쓴 거에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이것만은 꼭 전해줘라. 후손한테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거다 하면서 그냥 강조하죠. 제가 여러 드렸잖아요. 그 어떤 양반 가구 뭐 무슨 가구 해도 집만 덩그러니 하나 있어가지고 아무 의미 없다. 그런 거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끝까지 지금까지 갖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유당 다 떠내려 갔잖아요. 그때도 후손이 네, 목숨 걸고 그걸 살려서 그걸 그 위에 있는 동산 지금 묘 있는데 글로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건재하다고 얘기했죠. 그 글로 갖다 놓고는 막 그냥 버리고 오라는데도 나 이거 없으면 이거 우리 조상께서 이거는 끝까지 지키라 그랬는데 나 여기서 못 나간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해서 그 책을 건져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집은 또 그냥 그대로 떠나고 지금 여유당은 그래서 그 뒤에 보고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것들이 다 서찰로, 편지로, 글로 서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 그런 것들을 다뤘어요. 그렇지만 다산의 문학이 워낙 방대하고 또 안 한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보여주지 않은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지난번에 전체를 종합해서 한번 정리도 할 겸 해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산이 누구 영향 받았어요? 외중조부? 윤두서. 문제 윤두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림도 잘 그렸다. 네, 그래서 피안의 세계 뭐 가지 못한 그런 세계들에 대한 열망도 있고 그런 그림들을 그렸다. 자, 이게 희미하긴 했지만 여기에 누구 나비 그림이었죠? 나비를 잘 그리는 애가 누구라 그랬어요? 그 아들 셋째. 셋째 아들 둘인데? 셋째 학포 아까 학포 얘기했잖아요. 하교가 그린 나비 그림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상신락 사첩이라고 해서 이재희하고 같이 주고 아까 조금 아까 이재희 나왔죠? 네네. 문산. 네. 이재희가 왔을 적에 서로 너 하나 글씨 나 하나 글씨 근데 어디에 나오더라고요. 오른쪽이 정약용 건데 근데 좀 글씨가 비슷하더라고. 근데 어떤 거는 조금 배접을 잘못해서 이게 바뀐 것도 있다고 뭐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어쨌든
내가 하면 너가 하고 요즘은 예전에는 보면 시조도 화답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썼던 거를 이렇게 만든 건데 여기에 학포가 그림을 그렸다. 나비 그림을 그렸더라. 자, 학교만 똑똑해서 학교만 글씨도 많이 남아있고 뭐 하고 매번 학교는 칭찬하는데 학연이 큰 애예요. 학연은 칭찬하고 그러는데 이제 학교는 간간히 아직 뭐 안 됐는데 그래도 지난번에 많이 성숙됐더라. 뭐 글씨가 뭐 어째졌더라. 막 이런 식으로 학교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해요. 다산이 둘째 아들, 역시 둘째 아들은. 그래가지고 그랬고 또 불만도 내가 공부해서 뭐 합니까? 뭐 벼슬도 못할 거, 과거에도 못 나갈 거 이런 투덜거림이 또 많았던 게 역시 둘째들하고 막내니까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걸 통해서 보니까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래서 예, 뭐는 뭐 글씨는 누구 막 이런 거 있어서 보여드렸죠. 거기에 학교의 나비 그림. 그래서 엉뚱한 뭐 누구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부채에다 그려달라고 그러면서 학교는 그림 그려달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는 거. 그래서 둘째는 예술가의 끼가 또 외과 쪽에 그렇다구나 이제 그랬었고, 자, 뭐 온갖 그 제자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자 누굽니까? 황상 서간첩, 다산여 황상 서간첩. 황상에게 주고받은 편지가 많았던 건데 중편지들만 모은 게 엄청 많은데 그 서간첩이에요. 황상한테 뭐 온갖 편지 했었죠. 애초에 자 처음에 뭐예요? 삼근계부터 있죠. 삼근계 뭡니까? 얘가 물었죠. 나 같은 놈도 공부해도 됩니까? 막 이제 궁금하니까 야 너 같은 놈일수록 더 공부 잘 된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세 가지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다. 삼근을 얘기해서 하는 거죠. 그 사회제에서 가르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오히려 다산초당으로 가서 10년 후에 다산초당 가서 거기 제자들은 주로 양반들 제자였기 때문에 얘네들이 강진의 제자들이 안 올라왔고 간간히 올라와도 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황상이 그랬는데 황상은 자 정약전한테도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둘째 형님한테도 막 야 굉장히 비상한 놈이 있다고 막 황상을 칭찬하는 편지를 보내요. 이런 게 아마 다 여기 있을 거예요. 이러하고 이러이러한 녀석이 처음에 떡고머리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런 녀석이 있더라. 그리고 나중에 형님을 늘 걱정하잖아요. 둘째 형님 흑선도에 있을 때. 그때 황상이 글로 갈라 그래요. 제가 가서 형님을 돌봐드리고 책 엮는 것도 도와드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황상이 그쪽 가서도 공부하고 함께 있으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간간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황상.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무엇이 보여드렸죠? 야 스승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다. 돌아가시고 날 때 못 꿨어요. 제목 뭐였어요? 꿈속에 한탄하고 곡하는 거. 몽곡. 꿈속에서 곡하는 거 돌아가시 꿈을 꿨는데 생신 줄 알고 막 차려놓고 저거 했는데 보니까 이건 돌아가신 제사상에 내가 절하는 것들 안 가지고 이제는 배울 내 가리킴을 뭐를 해줄 수 있는 분도 없고 아무도 없다 해가지고 통곡하는 거, 몽곡이라는 시를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자 이거는 초이한테는 적어준 저 다산의 글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 저 글이에요. 권근이든가. 자 이거는 열수시첩이라 해서 이건 정약연 큰아들은 그렇게 글씨를 잘 쓰고 또 이게 그 지방 문단에 나가고 학연 밑에 동생도 학포도 했지만 또 문단 나가더라고요. 그랬는데 워낙 뛰어난 쪽은 학연 첫아들이 나중에까지도 그랬고 뭐예요. 황상도 제가 언제 때 등단은 어마어마하게 나중에 화려하게 등단한다 그랬죠? 60이 넘어서 등단을 화려하게 하고 그걸 내가 올려놨나? 이건 마지막 나왔구나. 자 서로 황상 집안하고
하교 동생 두 형제하고 그래서 정황 개척 정씨와 항씨가 계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잘 지내다는 것까지 있었죠. 다신계절목도 있지만 자 그렇게 지내도록 했고 뭐예요? 10년 저 돌아와서 해배해서 정약용이 보고 싶으니까 슬그머니 누구 인편에다 편지 보내죠? 항상. 근데 답장도 안 오고 안 왔어. 이미 괘씸하게. 그랬는데 돌아가시기 전 해온일날 맞춰서 천리길을 걸어서 항상에 와서 그때야 10몇 년 만에 해배가 18년이죠? 18년 만에 스승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고 울고 며칠 지내다가 또 선물 줘서 내려가는데 어디쯤 대전쯤이라 그럴까? 어디쯤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또 연락받고 다시 그 길을 걸어 올라와서 상주를 하죠. 상복 입고 다시 내려가지. 그리고 10주년 됐을 때 스승이 돌아가신 지 10주년 됐을 때 또 천리길을 그때는 수중도 없고 하교만 있을 때죠. 근데 학연하고는 비슷해요. 한 3살 차이든가 스승하고 그 아들, 첫아들하고 그래가지고 10주년 만에 오니까 이거 다 잊어버리고 스승 뭐 이제 돌아가시고 10주년이면 무슨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있을 때는 걔한테도 절을 하다가 뭐 그 양반 정승 돌아가고 나면 뭐 처자도 안 본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항상의 마음. 그죠? 그래서 그때 10주년 때 혼자 또 올라와서 또 학연하기와 서로 또 회포를 풀고 이러면서 또 그 정한계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괘씸하게 정말 잘 가르쳐 놓고 했더니 과거 못 보고 뭐 해서 떨려져 나가는 뭐 제자들이 있듯이 항상 또 그래서 저 스승한테 연락을 안 했나? 제가 또 그런 생각이 들었노라. 그랬는데 제 생각이지만 오히려 본인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멋지게 화려하게 출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나 이 생각으로 제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랬죠. 그랬으니까 그 마음이 그대로 있으니까 나중에도 찾아오고 뵙고 끝까지 자식들까지 대대손손 같이 지내는 그런 건데 그동안에는 얼마나 본인은 오고 싶고 그리웠겠나 그런 마음인데도 그걸 제가 또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아까 예를 들면서 애들 아까 언제 그런 조금 훌륭한 스승 같은 분이 계셨는데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는 마음에만 있고 못 찾아뵙다. 그런데 나중에야 내가 좀 더 잘 되고 뭐 했을 때 가서 뵈야지 했노라. 그랬는데 막상 그때는 떠나고 돌아가시고 없더라. 이 얘기가 생각이 나면서 항상 또 그런 마음이 안 나느냐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모든 분이 있어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마지막 편지였어요. 회원일 때 회원식을 앞두고 회원식 딱 그게 대단하셔요. 회원일 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날 회원이니까 결혼 60주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며칠 전부터 이제 손님들이 막 오신 거야. 회원한다고 또 유명한 홍석주의 그 형제는 막 불도 써서 시도 남기고 이렇게 쫙 그러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렇게 그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도 세상에 글씨체는 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정말 너무 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일 마지막 편지가 그때 자기 심정도 부끄럽다. 아이고 내가 이때 많이 살아가지고 또 결혼 60주년까지 하네. 아이고 부끄러워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간간히 보면 우리가 편지며 뭐며 볼 때마다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공문도 많이 받고 그 후유증도 있고 해서 사음사질에 걸려서 또 마비되고 중풍 오고 이런 것들. 근데 너무 좀 화려한 면들만 너무 뭐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다선주방 저렇게 멋진 집에 계셨고 뭐 제자들 많아서 다 도와줬을 테고 뭐 여유당 뭐 와서도 해배 후에 빵빵하게 잘 사셨겠네요.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곤란하겠다는 제 생각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나는 여차하면 막 척척척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늘 마지막에 올빼미를 올려놓은 것이 지혜로우시라고 되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불 켤까요? 출석도 안 하셨습니다. 시작. 저기 뭐야 또 어머니 어째고 이제 여기 잘 얌전하게 앉아있어. 그래도 괜찮아. 너무 예쁜 치네. 그러니까 그렇게 얌전하지만 않대. 나는 불편하면서 싸울 때 아니 그래도 또 괜히 또 슬픔은 일어나시면 없죠. 괜찮아. 꼭 가만히 계시는데 뭐 그러니까 여기 가만히 계시는 건 알 것 같아.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뭐 불편할 거 우리는 하나도 없어. 괜찮아. 내가 자라 그랬더니 아니 지금 앉아 계시는데 혹시나 나가시는데 다른 괜히 분 또 보고 슬그머니 가시는 게 몰랐네. 아니 걱정하시고 그런 거 좋아요.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본인이 갈까봐 괜히 따라가고. 누구 따라가고 눈에 안 딸도 못 보이고. 알아본대. 딸도. 사위는 뭐 저 남자 누구냐고 그러고. 근데 딸도 못 알아보시는 건데 지금 저거 그냥 존대만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다 존대하는데 그런 거 보면은 뭐 해도 뭐 해도 남아있나 지금 딸을 못 알아보고. 그리고 막 덕지덕지 막 껴입으셔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덕지덕지 했는데 이 더운데 뭘 하느냐고 막 나오고 어르신이 지금 난리가 나요. 형제가 딱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여기가 좋지만 이번에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분란들이 있으신가 보세요. 서로 유학병원에 모여서 그러니까 그럴 거면 유학병원이 나은데 딱 형제 중에 한 막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쪽에서 모시게 하지. 그래서 못 모시겠네. 서로 지금 모시고 가면 되지. 이제는 문제 근데 또 막내가 펄펄 뛰면서 막내가 여자? 아 그럼 모시라고 그래. 가야 모셔다. 근데 한 번도 안 모셨는데 말은 많고 또 어디 나가면 쓸고만 하면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뭘 좀 입막으로 또 신다 나왔던 데가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 문제가 남의 같지 않지. 내 발로 가야 돼. 떠밀리기 전에 내 발로 가야 돼. 이제 그런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내 스스로 갈 수 있는 데는 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고 그냥 보편적인 그런 아파야지나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을 때 끌려가는 거. 근데 거기서 몸이 얼마나 좋아요. 쟤네들 다녀가지고 스케치 하려고 하고 뭐 빨지 못하는 거 아니야 좋은 데는 뭐예요. 거긴 돈이 있어야지.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해야지. 저기 모시고 계셔. 유재열님 쫓아오셨어? 야 우리 어머니 속 터지는 얘기 우리 어머니 속 터지는 얘기 선생님이 뭐 편지를 써도 된다고 아무나 정해가지고 뭐 하셨길래 한번 그러면 어머니한테 썼어요? 아니 나 속 터지는 얘기 이거 보세요. 그런 거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네. 먼저 김문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자료 찾아서 강의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문환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 손 도서관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여름은 최악의 여름이다. 나는 여름에도 내복을 입고 긴 팔옷을 입어야 하는 냉정한 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짧은 반바지에 찬물로 샤워를 하고 등에서 땀도 난다. 이 모든 것이 더운 날씨 탓만은 아니다. 94세 친정어머니 때문이다. 하루에 12번도 더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열받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내 몸뚱이가 사기느라 냉병이 달아난다 싶다.
무심히 들어왔던 치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서 상처는 끝이다. 기억이란 아예 없다. 신기하게도 젊었을 때 그 억척스러움과 버르르 하는 성격은 아직도 살아있다. 조용하게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다. 서랍까지 정리정돈한다며 말질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한시도 눈을 떼면 안 되는 새설백이다. 나를 열받치게 하는 옷 껴입는 것은 못 참겠다. 샤워를 시켜 옷을 입혀놓고 뒷정리 잠깐 하는 사이 빨려고 벗어놓은 옷을 속옷까지 모두 껴입고 있을 때 미치고 팔짝 뛴다. 이 정도의 치매는 예쁜 치매라는데 정말 암보다 더 무섭다더니 그렇다. 이게 끝입니다. 아이고, 정말 팬티를 아무리 빨라고 찾아도 없는 거야. 아우, 미치는 거야. 어디 갔는 거야. 이 속에 다 두 개씩 다 껴입은 거야. 눈 깜짝할 사이야. 왜냐면 금방 어디 가자 옷 입으려면 어떻게 입어 막 이렇게 어리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냥 누가 올까봐 막 이게 뭐 가져갈까봐? 그런가 봐. 누가 보고 올까봐. 야, 추워서가 귀신같이 이렇게 빨리 입는 거야. 아니 추워서가 아니고 아니 옷 껴입는 요즘 더워 죽겠는데. 병인 거 같아. 옷 껴입는 병. 그래. 한겨울에도 막 이불 막 뒤집어서 다니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걱정을 하시길래 벗는 병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벗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 정신병이다 뭐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서 벗는 거 진짜 문제예요. 입으니까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도 요번 또 하동 가서 얘기 들으니까 그건 예쁜 치매란 단어 썼잖아요. 영리한 치매가 있어요. 영리한 치매가 있어서 그 얘기를 또 들었어. 누구 사연을 들었었거든. 저 800까지 다 되는 곳에 사시는 분한테 제가 어머니가 진짜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아무도 못 믿는 거야. 사람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식이고 뭐고 이제 저 큰 형님이 모시고 있는데 밥도 따라하고 그나마 90세가 넘으시는데도 해 드실 수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모든 게 다 멀쩡하시대요. 자식도 못 믿고 며느리도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손으로 밥을 해 먹어야지만 나를 믿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끝에 또 그게 치매. 그리고 그게 친한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잖아. 병원에도 절대 그리고 이제 치매도 조금 늦게 하는 거니 뭐니 등등 해서 약이 있잖아요. 약을 쓰고 싶은데 의사 못 믿어. 약사 못 믿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약 사다 드리면 안 드셔.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다 의사하고 얘기해가지고 했지. 근데 이제 감기 몸살이라도 예를 들어서 해서 약을 받았죠. 딱 봐서 내가 저번에 봤을 때 못 보던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버려버린대. 그리고 드신대. 그러니까 뭐가 낫고 뭐가 하느냐.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모든 걸 절대로 안 하고 또 영리한 치매야. 그래서 그걸 왜냐면 소설 쓰는 거 맞대. 하나로 소설을 쓴대. 그래가지고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처음에 너무 잘 지낸대. 그래가지고 딱 어느 거와 함께 딱 내 사람이 됐잖아. 그때부터 요게 뭘 하나를 가져갔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뭉개지게 완전히 박살이 날게 소설을 쓰면 그거 깨트릴 수가 없대네. 그래가지고 사람하고의 그게 안 좋은데 얼마 전에는 이게 농사하면은 물 대는 걸로 조금 더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 거 많잖아. 예전에 소설도 나오고 옆집하고 이제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집을 이제 찾아가셨는데 이 할머니가 또 보통이 하여튼 영리하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따지려고 문을 열어내는데 안 열었는데 문이 대형 유리문이었대요. 그걸 깼는데 다들 밖에서 그 돌은 남자들도 못 드는 장성도 못 드는 돌인데 그걸 어떻게 들어서 깨셨나 다들 의아해한대. 우리 어머니도 힘 무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에 괴력이 나오는지 그걸 들어다가 집어 던져서 박살을 내가지고 그거 다 물어드려야 돼. 뭐해? 그리고 또 보청기가 이제 귀 안 들리시니까 밑에 애들이 보청기를 줬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이게 뭐 잘 안 맞고 뭐 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잖아. 서울까지 찾아가셔서 하여튼 똑똑한 영리한 치매 맞다면서 치매야. 가가지고 전화로 뭐로 거기를 못 살게 굴어서 어떻게 했냐.
돈 내놓으라고. 이거 니네가 했는데 나 이거 다 버리고 못 살겠고 이거 안 맞는다고 계속 한 거야. 바꿔도 소용이 없고 말이지. 이러니까 계속 이러니까 어떻게 했냐. 장애인으로 등급을 해주셨대. 귀가 안 들리는 거. 그러면은 그쪽에서 돈을 빼고 돌려드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 장애 등급을 받았대. 그래서 아유 진짜 그랬더니요 요즘 그걸 영리한 치매라고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 지금 예쁜 치매는 그 영리한 치매네. 우려면 사람들이 예쁜 치매라고 근데 하죠. 그런 경우는 여기 요양병원에 못 드시거든요. 몰라. 그리고 시골은 어디 하여튼 못 어디 믿으니까. 그래서 못 믿는 것 되게 욕하고 내 돈 훔쳐갔니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진짜 심하더라고.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가 돈 훔쳐갔다고 저번에 그러니까.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만 살잖아. 뭐. 그래서 조금씩 그때는 치매인지 모르고 참말로 며느리가 훔쳐간 줄 알았어. 우리는. 그랬는데 나중에 아들놈이 이제 며느리 전원하고 짜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칼로 찔러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 이제 심하게 이제 형제가들이 나오니까. 아는 거야. 그래갖고 그게 지금 이제 3, 4년 된 거지. 그러면 이제 작년부터 사람 못 알아보고 사람 다 알아보고 할 거 다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 없다 그러고 아무 병원에서도 다 이상 없다 그래. 노인이니까 그렇다. 우리도 기억 못 한다고. 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러면 그렇게 제가 글을 써도 다산하고 연결을 좀 지으라 그랬죠. 이번에 다산 공부하시면서 뭐 느끼셨어요? 어? 그때는 초기에는 어머니 안 오셨잖아. 그래도 이게 그랬고 참, 뭐 황승원의 그 다산 다 읽으셨죠? 왜 황순 두 번이나 읽으셨다며. 책 읽어가지고 그 애민정신 뭐 그거 이해가 어쩌자는 얘기 뭐 그런 거는 잘 남는데 다른 거만 다 생각이 안 나. 그렇지. 근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없었어요? 예, 그런 거는 그런 거는 뭐 새롭게 네, 거기서 알게 된 것도 특별하게는 없고 오래전에 나온 책이라 한승원이 굉장히 쉽고 이렇게 이해가 하게 편하게 있는데 소설이니까. 그래서 여기 또 하나 빌렸는데 이거는 또 자 그러면 자 나는 다산을 통해서 뭘 들었는지 우리 황혜진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어저께 아이가 이제 방학이어가지고 그 대법원하고 대법관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제는 다산 선생님의 후문순서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봤었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가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세계 속에 우리의 그 사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외에서의 활동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그 나라에서 받은 기념물들이 있었었는데 의외로 베트남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때 많이 거기 가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월남전으로 이제 미국의 어떤 참전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고 어떻게 보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정말 외수 같은 제1번이지 않을까? 나라인데. 그런데 베트남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사법 쪽도 그렇고 좀 뭔가 원하는 어떤 경제적인 연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찾아보던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물론 네이버 지식백과이긴 했지만 베트남에 있는 국부인 호치민이 목민 순서를 호치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어디에서 있었다고? 그쪽 대검찰청이 이쪽 가서 알게 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베트남에서 받은 기념품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네이버에서 좀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지도자였던 국부. 근데 그때 저번에 두 번 얘기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저요? 호치민과 그러니까 제가 관계되는 그때는 알지를 못해서 못 봤던 것 같고요. 두 번 얘기 드렸어요. 호치민과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뭐, 자기가 스스로 직접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대검찰청에 근데 어떻게 전시가 돼 있어요? 어떻게 무슨 뭐? 거기는 이제 검찰청 같은 경우는 이제 견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견학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4학년 그래서 이제 가게 돼서 거기 전시를 보고 이제 해가지고 하면서 네. 국회도 그렇게 참여하듯이 네네네. 그렇구나.
네. 검찰청에는 그럼 후원 신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비석처럼 돼 있는 그런 거 말고 어디 진열돼 있어요? 네, 이렇게 한 코너가 만들어져 있어요? 예, 교재가 그 흔음신서라고 하는 이제 책본 하나가 네, 있어요. 조선시대 때의 어떤 그 흔음신서라는 그 정년근 선생님의 책을 통해서 이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암행어사 활동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시대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디 한 공부서부터 시작해서. 코너에 그런 것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나? 네, 근데 주제는 안에? 정호 선생님은 아니고요. 아니고. 시대별로 그 그러니까. 당시 어떤 법이라든가 법에 대한 네, 그리고 이제 검찰로서 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것들. 그 중에 이제 흔신서가 있다.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저는 네, 엄마가 또 아는 척을 좀 하실 수 있었겠네. 저는 사실은 여기 인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저희 신랑한테도 이제 같이 책을 좀 읽어보자고 해서 저희 신랑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정약용 선생님의 이제 인재성을 한번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가 책을 보더니 나는 이게 너무 두꺼우면 못 읽겠다고 그래서 그런 몇 파트별로 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요.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라고요. 그래서 한 파트 뭐 1, 2, 3이라도 읽고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해봐라 그랬더니 의외로 한 대여섯 파트 정도 읽고 또 이렇게 PT 만들어서 학교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은 이거를 내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정영 선생님처럼 뭐 아들이라든가 저희 배우자한테 사실은 이제 집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서요. 아, 너무 참 창피하긴 하지만 그야말로 네. 아, 너무 창피하네요. 제가 이렇게 글을 써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글은 사실은 좀 2개를 썼는데요. 하나만 발표할게요. 아, 그리고 어저께 또 어떤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네. 남양주 시장이 이석훈 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분께서 경기도 방방곡곡 남양주와 인연이 있는 지명과 인물에 대한 해박한 이야기를 풀어서 화제다. 중역하고요. 그는 수원화성의 지적 재산권은 남양주에 있다며 남양주 사람인 정약용 선생이 설계하고 감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약용은 수원화성을 쌓으면서 거중기를 구원한 바 있다. 이어 지금 와서 직접 재산권을 주장한다 해서 수원 시민들이 인정해주지는 않겠지만 남양주시는 올해를 정약용의 해로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므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략할 거고요. 제가 쓴 글은 제목이 정치인 별로다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발언을 할 건 아니고요. 서영도가 정약용에게 앙심을 품고 강진 유배뿐만 아니라 다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은 분명 그의 이기적인 정치적 이속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남양주 이 시장의 기사 속 주장을 보면 수원화성의 지적 재산권이 남양주에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수원화성 박물관에는 수원화성을 정약용이 설계했는데도 그의 초상화, 인물이 전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정조의 수원화성, 축조 배경과 당시 체제공이 건축을 총괄했다는 이야기만 전시되어 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기사를 읽고 땅에서 혹은 하늘에서 내가 살던 시대의 정치일도 별로였는데 21세기도 만만치 않구려 라고 한숨 쉬시겠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잘 쓰셨는데. 박수. 근데 그 지적 재산권을 네. 그 정약용 초상화가 거기에 없다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시켰어요? 아까 살짝 제가 놓친 것 같기도. 제가 올 초에 이제 2번 화성 방문했었고 이제 가게 되면 사실은 좀 설계하실 그분에 대한 전시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 없잖아요. 저는 그리고 체제공이라고 하는 제가 정말 역사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체제공의
총괄하셨던 그분의 어떤 초상화라든가 뭔가 그분에 대한 어떤 전시는 되어 있는데 정혜경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정혜경 선생님에 대한 전시가 전혀 없어서 인문학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그 부분을 좀 문의해 보시겠다고 김문환 소설가 선생님께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저도 좀 퀘스천 마크였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뭐에 대해서 쓸까 막 이러다가 또 이제 이 기사를 우연히 알게 됐는데 보니까 2018년도 2월 말에 이제 인터뷰한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도시와 도시와의 어떤 이권이 개입이 돼서 화성사를 그거를 인정해주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입속이 아닐까. 네. 저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많이 알아본 건 아니고 기사를 통해서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 직접 제사펀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수원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수원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발언이 아닌가. 뭐 홍길동이 우리 동네 사람이니 아니니까 조금 뭐 장흥에서도 홍길동이 우리 거, 뭐 어디서도 우리 거, 어떤 이런 걸로 싸우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지자체가 생기면서 농계도 그래. 여기 몇 년을 살고 갔으니까 여기다. 아니면 태어났으니까 여기다. 뭐 어쨌으니까 여기다. 뭐. 진주의 기승이었으니까 진수사람이다. 근데 저기 어디 장성인가 장성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농계에 대해서 막 해놓은 게 있잖아. 지나가다. 진짜 웃긴다. 뭐뭐 한 사람은 또 세웠던 걸 없애버리기도 하는데 어디는 네? 진짜. 서로 못 가져가서 여단이고 뭐 이중삼중으로 그러네요. 하여튼 뭐 정치인들이 있던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돌까요? 그냥 더들 씨는 그냥 말로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제일 막내예요. 쓰지는 못해서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진짜 수원에 정약용에 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수원에 도서관이 다산도서관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그 동네 살았을 때는 도서관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생기고도 한 2, 3년 있다가 처음 가봤는데 왜 다산도서관인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 정약용 때문에 아마 다산도서관으로 이동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도서관 행사 같은 거 하면 보다가 거기가 과학에 관한 걸 주로 많이 인문학 강의나 이런 걸 해서 물어봤어요. 문사 선생님한테 왜 이런 걸 많이 하시냐니까는 자기네 도서관이 그런 과학 특화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약용 선생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수원에 있는 거라고는 화성 박물관 가서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약간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 없는지. 그리고 거기 가면서도 과학특화 도서관이 있고 다산도서관이라고 해서 2층에 가면 약간 열람실이 조금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반 도서관처럼 그냥 열람실이 쭉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창이고 창 쪽으로 책상이 다 배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계단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서도 열람실이 있고 좀 그래요. 구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 과천의 정보과학도서관이 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즘도 저기도 뭐 써붙인 것도 보니까 저렇게 바뀌면 어떠냐는 게 카페형으로 바뀌는 거. 지금 그거 뭐 붙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네. 수원에 있는 도서관들은 약간 옛날이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는 정약용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많이 배웠고 근데 이름만 다산 도서관이지 특별히 다산에 대한 뭐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리고 이제 일단 뭐 과학 특화다. 네, 그거밖에 없었고 어디쯤 있어요? 수원에서도? 화서동, 화서역 근처에 있고요. 약간 들어가 있어서 요즘에 카페가 유행이니까 카페형으로 만들지. 새로 2, 3년 있으면 또 다른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또 카페를 또 바꿔요. 젊은 세대 그거까지예요? 그 방향. 네. 그래서 수원에서
네, 그다음에 본인 저기 아니 거기 이름 얘기하고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한 것 중에서 이제 다산 도서관 있으면 그 광교에 경기대 쪽에 뭐 홍대 도서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교 홍대 도서관인데 그 옆에 수원박물관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디자인 특성화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냥 정조국 따가지고 홍대 도서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통으로 4층을 통으로 딱 뚫고 개인 소파가 있고 카페처럼 4층이 되는 것도 한 번쯤은 같이 이렇게 다산과 홍대 도서관을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서 뭐 5분 10분 안에 박물관 2개가 있어요. 수원박물관하고 광교 홍대박물관인가 이렇게 박물관 있으니까 선선하실 때 오시면 호수공원 산책도 하시고 먹기도 하고, 오늘 먹는 건 꼭 빠지면 안 되니까 거기 그 근처에 또 코다리찜 호수공원이 있어요. 광교 수공원 거기서 한 10분 거리, 카페도 광교 카페 거리도 있고, 그 다산 도서관, 홍대 도서관을 같이 하시면 박물관, 홍대 도서관, 카페 거리, 코다리찜 병실, 그다음에 호수공원. 본인도 양순 씨도 네. 다산에 대한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저는 그냥 정의학병원 거주, 이게 지금 저 글을 썼으니까 나 제가 거기 안에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제목은 그냥 여러 번 지우고 또 지우고 비로소 적어보는 이름 정의학용. 오랜만에 선생님을 뵙는다는 설렘과 정의학용을 알아간다는 기대감으로 첫 강의실 문을 열었다. 대기자의 신분으로 당당히 교실문을 들어선 나의 무모함은 이내 강의실 밖으로 버려졌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잘못을 인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휴게실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른 라면으로 마음을 달래왔다. 아침부터 먹지도 않는 라면이라니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되신 선생님의 호출로 남은 라면을 뒤로 한 채 강의실로 재입성했다. 만약 욱했던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집으로 왔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작되었다. 정여경과의 만남. 정약용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나열하라면 수원, 거준비, 화성, 그리고 정도대왕 정도였다. 하지만 이 수업을 통해 정약용은 수원의 남자가 아니라 모두의 남자였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그가 펼친 농업개혁과 폭력에 관한 요약서적인 마가이통, 아들과 딸에게 보여준 합의책과 화저도, 가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의 깊이와 넓이는 한 장의 종이로 표현하기 어렵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약용의 모습은 쏟아지는 한 줄의 쌀보다도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정약용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그래서 도서관 가면 첫 번째 뽑아있는 책이 정약용 책이 되었다. 어린이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종합저술실에 있는 정약용 책을 읽기 시작했다. 때로는 메모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 하지만 과욕에 부른 참상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을 읽을 기회를 뺏어가기 이르렀다. 다 읽지도 못하면서 서가에서 뽑아놓고 읽지 못하고 온 적이 매번 벌어지고 있다. 111년 만에 찾아온 이 여름의 더위는 아침 저녁으로 살짝 지쳤음을 알려준다. 200년하고도 몇십 년 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만났던 다산과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다. 총 10차례 수업 중 한 번의 결석으로 개변을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행복하다. 다산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그 만남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기에 행복하다. 김문학 선생님과 서서희 선생님, 최보주 선생님과의 화성 투어와 맛집 투어도 다산이 만들어준 또 다른 행복이다. 그래서 다산은 이전에도 지금도 우리의 남자이다. 무슨 영화 제목 같네. 하여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이름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갈까요? 저는 글로는 못 썼고요. 말도 잘 못하는데 일단 10주 동안 들으면서 저도 이제 정여동 선생님하고 관련된 몇 군데 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좋아했던 곳을 한 곳을 말씀드리자면 과천과학관에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전시 때문에 갔다가 거기 보시면 이렇게 과학자들 예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과학자들 중에서 이제 명예전당이라 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전시를 해놨는데 거기에 정약용 선생님이 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정약전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자산어고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생물학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혜경 선생님도 여러 가지 기기를, 물론 이제 장영실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정혜경 선생님도 이제 화성 만들 때부터 과학적인 것을 이용해서 했는데 선생님 빠지고 이제 우리 형님이 계셔서 좀 좋아했던 그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건축 분야만 책을 계속 읽다가 이번 학기는 우연찮게 이 수업을 듣게 되고 또 관련된 책을 매번 빌려서 한 13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스케줄 짜주신 그 매주 키워드별로 찾아가지고 읽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 정도만 저한테 이제 마음에 와닿은 것만 정리를 좀 했었는데 다른 거는 다 선생님께서 다 선생님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있고요. 그 중에서 길을 묻고 길을 찾다 해서 길을 묻지는 못했고요, 저한테. 그냥 길을 찾은 거는 지금 아까 전에 여기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했는데 길을 못 모르는데 찾은 거는 같아서 찾은 부분은 여기 불재용님한테 쓴 글 중에 정혜성 선생님이 고요히 앉아 마음을 맑게 하려고 하면 세상의 온갖 잡념이 천갈래 만갈래로 어디렇게 쫓기쳐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마음 공부로는 저술이 제일 낫다는 것을 다시금 느낍니다. 이 때문에 끝끝내 붓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저도 지금 마음이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독서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수업이 끝나면 그 예전에 사놓은 다산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제가 하고 있는 분야로 쓰려고 한 참고를 해서 쓰려고 사놨다가 다 읽지를 못했거든요. 이 수업이 이제 오면서 끝나면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을 이제 책으로 한번 써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박수. 네. 오늘도 글루까지 썼으면 더 좋죠? 시작을. 어제까지 책을 다 읽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잘 써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10주 동안에 내가 했던 거, 내가 읽고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려니까. 예, 하기가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고 그냥 요 글귀 하나만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독서를 이제 지냈다고. 네, 그 다음에는요? 밀려주를 빠져가지고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한 거 같지도 않고 뭐를 어떻게 밀려주는 서울에서 한번 적어봤어요. 2018년 한여름을 다산과 함께 보내며 역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뚫고 한 주도 빠진 곳이 나를 도서관에 이끈 힘이 무엇일까 스스로 물어본다. 가장 큰 이유는 맹위를 떨치는 한낮 더위를 집에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그렇게 나는 2018년 한여름 도서관을 통하여 몸과 마음과 생각의 열기를 식히며 지나갔다. 이제 입추도 지나고 더위가 조금 누러질 텐데 긴 시간 함께했던 다산을 떠나보내는 긴 모퉁이에서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다산에게서 무엇을 배웠으며 무슨 답을 알았다. 아니 그 이전에 다산에게 무엇을 묻으려 했던가. 다산의 아들이 공무원을 지었을 때가 1858년 1958년 9월생인 나로부터 딱 100년 전 일이다. 그리고 다산은 1762년 생이니 그렇게 200년 토울로 이 한반도에서 우리는 나고 자라고 이어져 왔을 터이다. 유명의 사람 하나도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하는데 하물며 당대 최고의 지성이며 실학 공상으로 살았던 다산 정약용을 말해 못하겠는가. 그는 조선의 중세 르네상스 시기를 거치며 이 땅에 싹트고 꽃피어지며 연결된 모든 학문과 사상과 시대사조를 실학이라는 튼실한 열매로 바꿔낸 이 땅의 진정한 실천가였다. 그는 동양의 지혜 칼들과 서양의 과학적 논리를
예민정신이라는 실천적 도구로 실학이라는 작은 씨앗을 이 땅에 파종한 예언자적 삶을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니 철학과 문학과 경제, 정치, 과학, 역사, 문화 등 당대 모든 분야에 총망라한 그의 방대한 학문과 정신세계의 망망대해를 10주 과정을 통해 간파해 보겠다는 것 자체가 무도한 시도하는 것을 회기가 거듭될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주 동안 자산의 굴곡진 삶과 통할의 아픔과 열정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의지와 그가 추구했던 가치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았다. 10주 동안 나는 때론 다정한 지하기로, 때론 큰 뜻을 미쳐다 펴보지도 못하고 적어야 했던 한과 울분을 삭히는 나의 안니스로, 때론 유능한 행정가로, 올곧고 총명한 방가의 도령으로, 그리고 왕이 총리하고 의지하는 출중한 신하로, 자상한 할아버지로, 고아한 품성의 문인 작가로, 또 신앙의 선배로, 지극히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그를 만났다. 그리고 잠시나마 그와 함께 길을 걸었던 그 영혼은 한동안 내 안에 남아 어떤 형태로든 나를 또 성장시키리라 믿는다. 그 길에서 성실한 수업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구석구석 자료를 찾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윤남 작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산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더 우리와 함께 나누고자 열과 성도를 다하는 그의 모습이 더욱 인상적이었다. 그 덕분에 인내심 없는 내가 마지막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듯도 하다. 눈을 감으니 경남의 서울을 지난 다산이 말년의 노쇠한 몸으로 여우당 뒷산의 높은 언덕배기에 올라앉았다. 아스라이 펼쳐진 두물머리 강자락을 바라보며 무엇을 마음에 담았을까. 나름이 피어오른 다산의 향기를 음미하며 길 위에 인문학 다산에게 기른 무다를 반추한다. 문학을 전공합니다. 조금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네? 여러 가지 뭐 다정한 지압이다 뭐다 생각하는데 신앙의 3대. 근데 그래도 일단 사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뭐 수료를 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다 신앙이니까 생각하고 저도 신앙하겠습니다. 네, 2시간간 돼서 10시간 저는 이번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 못 써왔습니다. 그냥 느낌을 한 짧게 메모로 썼는데요. 운명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인지라도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여름이 뜨겁다.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름이 가장 뜨겁다. 이 여름을 어떤 식으로 견뎌낼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다산처럼. 그냥 이렇게 유배지에서 선택했던 다산 선생님의 어떤 그 저술이나 그런 것들, 또 그 힘든 시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길을 찾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완전히 압축이네요. 백기스네. 네. 다시 한번 읽어줘요. 운명은 어찌할 수 없어도 네. 어떻게 살아갈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여름이 뜨겁다. 뭐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이 여름이 가장 뜨겁다. 이 여름을 어떤 식으로 견뎌낼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유배지에서의 가상처럼. 그렇죠. 자, 그다음은 죄송해요. 전 써오지도 못했고요. 제가 다산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냥 교과서 수준밖에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다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부하게 됐고요. 책도 읽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민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가지고 있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혁명가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관직이 다시 주어졌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선진 문물을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네, 다들 많이 그렇게 생각했죠 이번에. 워낙 네, 그다음에
씨? 네, 저도 써오진 못했는데 네, 다산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너무 방대하고 다재다능하신 분인데 말 그대로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은 그분의 모든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기보다는 장점 중에 좀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정도의 길을 찾아서 그런 거를 노력하는 것도 바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어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나 뭐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 과학적인 부분, 뭐 이런 부분 뭐 모두 다 가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어떤 게 나와 잘 맞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뭐 어떤 네. 거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 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뭐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화성이라는 그 성을 새롭게 한번 보게 됐거든요. 외국에 있는 성과 우리나라의 성에 대한 또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축조할 때 그 거중기라는 무슨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혹은 외국 사람들이 발명한 어떤 기계라든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물론 뭐 중국의 영향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그런 훌륭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좀 그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가지고 뭔가 개발해내는 거예요?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관심이 약간 좀 많이 쏠렸던. 제주가 온갖 손재주가 많아요. 해 있고요. 이제 겨울이랑 보면 가방도 뭐도 만들어서 본인이 갖고 다니고 등등 그런 재주가 있어서 저 혹시 뭔가 개발해낼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박수 쳤나 우리가? 네. 그다음에 21세기의 복잡한 세상 풍토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지침선을 정해준 시간이었다. 다산 선생님의 시, 편지 등 많은 저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산 선생님의 유배는 탁상 공론에 머물지 않는 더 넓은 사고와 폭과 생각을 갖추게 되는 계기가 있다. 어느 장소에 있던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관점을 알려주신 분. 요즘같이 주변 환경 남의 탓하는 세상화하는 우리에게는 내가 한 행동, 다산 선생님이 말한 내가 한 행동들이 유배를 올 정도로 잘못된 것이었나 하는 억울함에 가슴이 미어졌겠지만 억울함을 딛고 일어나 진짜 선생님이 해야 할 일과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신 스스로가 알아차리고 실천에 옮기시. 우리에게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메모를 하다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됐어요. 당신 스스로가 실천에 옮기시기며 역사에 남은 많은 저서를 남기신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 같다. 매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더워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한다. 지구온난화가 어떻고 하면서 날씨탓만 하는 우리는 다산 선생님이었으면 이 찜통 같은 더위 때는 어떻게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내셨을까. 또 다산 궁금하다. 또 다산 선생님을 더 연구하고 다산 선생님의 길을 따라서 더 지혜롭게 현명함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글을 쓰다 말았어요. 뭐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얘기 뭐 들어가 있는데요. 저기 폭염에 어떻게 했을까? 나는 그러니까 뭐 생각이 나는 게 지난 우리 뒷풀이 할 때 온갖 얘기들 나오다가 뭐 특별한 모자, 우산 이런 거 그냥 야구장에서 뭐 우산인데
모자처럼 쓰는데 여기까지 내려오겠다. 그래서 딴 사람한테 피해 안 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라도 야 이거 더운데 더위를 피할 수 있던 어떤 나무 또 뭔가를 저 석가산에 뭐 쪼르륵 해서 폭풍 만들고 뭐 만들듯이 나름대로 샤워기 같이 이렇게 하는 물 떨어지게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생각이 갑자기 불쑥 나네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셨잖아요. 네. 선생님만 나오셨고. 부장님도 하실 거죠? 부장님도 하셔야지. 아니요. 제기하세요. 아니요, 왔어요. 길이행이나 가산에게 길을 묻다 두 강이 모두 진행되었습니다. 6월 12일부터 시작한 강의가 폭염이 쉽지 않은 8월 중순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폭염을 거쳐온 강사님도 강의를 열심히 들은 우리들도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산에 대한 정조의 사랑, 다산의 애민정신, 신학자로서의 면모, 인간적인 모습 등이 너무 좋고 훌륭하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산 선생을 볼 때 실존일과 초지일과 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나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다산 선생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인 것만 확실합니다. 하지만 강의를 끝내는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뭔가 소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산에 대한 내 애정이 식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유를 열심히 생각해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완벽해 보여서 정이 들지 않는 건 아닐까 하고 다산에게는 인간적인 결정이 너무 없는 것이 흠이다라고 메조도를 통해 우리는 다산의 혼에 따른 홍임의 존재를 알게 되고 홍임을 거두지 못한 것이 다산의 유일한 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결점이 없는 것이 다산의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경지라고 할까요? 그래서 지금 다산에 대한 제 애정이 식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산의 모든 생각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 행동으로 녹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다산을 잊는 것이 오랫동안 다산을 기억하는 방법이라고 지금 억지를 부려봅니다. 또 하나, 세상은 정반합의 원리가 있어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산은 618년 동안 정만 있지 그에 대한 반이 없어서 합이 도출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론은 훌륭하지만 그 이론이 세상에 나와 어떻게 실천되었을지 실천하다 보면 잘못이 발견되어 또 다른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합쳐졌으면 세상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세상에는 정도 필요하고 반도 필요합니다. 그 둘이 치열하게 싸워야 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싸움을 피하고 맙니다. 나도 그런 편입니다. 이제부터는 싸워야겠다. 싸움을 회피하지 말자. 싸워서 내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를 가려야만 세상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소감을 대신합니다. 너무 요즘 싸워 스타일인데. 네, 하여튼 있으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오히려 그 결점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너무 완벽하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졌었고요. 여러분들 다 어쨌든 뭐 좋은 얘기 많이 다 해주셨죠. 세상에 중심은 나다 이런 것들 조금이라도 독서하는 거 등등 받아보겠다. 하여튼 길을 뚫었는데 길을 더군다나 뭐 찾으셨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고전이 우리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거는 고전 그 자체로 있으면 구닥다리잖아요. 얘거 뭐 알아서 뭐 들어서 뭐요? 그 옛날에 그랬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명작, 오래된 명작들을 자꾸 읽어야 되면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좋은 책 많이 읽고 또 그러면서 지금 하여튼 현재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는 여러분이 찾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도 또 있겠죠.
많이 있지만 도중에 다 하려고 하면은 헉헉 숨 막히고 힘드는데 하나만이라도 내 걸로 만들자. 그래서 네, 이런 좋은 회인이 한 분 있을 적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어떤 게 우리한테 이번에 큰 가르침이 되는지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새기면 이 시간이 후회 없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저기 떨어졌는데. 여기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문윤 씨가 와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응? 이거 찍어주고 갈 것이지. 아니, 한 번에. 아니, 갔어요? 이거를 핀으로 올라서야 되네? 의자 위에 올라가세요. 저거 올라가요? 세일이었어요? 다음 시간 바로 연결해서 그런가? 시간가? 한 주 아니시죠? 그거예요? 아니요, 다시. 바로요? 저기요? 여기서 저기다 저거